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생리학, 생화학을 같이 공부할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16년 영양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생리학, 생화학책 오늘 생리학, 생화학책 이제 받아보셨을 거예요. 보시면 이제 생리학, 생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과목들하고 좀 다른 점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생리학, 생화학이 이렇게 한 권으로 묶여있는 이유는요, 2달 동안 이 과목을 같이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과목들은 한 과목은 이제 2달에 진행을 한다면요, 이제 2달 동안 이제 여기는 2과목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그 학부 시절에도 다 들어보셨지만 생리학, 생화학이 이렇게 아주 쉬운 과목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생리학, 생화학이 쉬운 과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2달 동안 2과목을 다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과목도 한 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되게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딴 얘기할 시간도 없고요, 오로지 이제 수업만을 진행을 하고요. 그래도 시간이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고 이 생리학, 생화학은 뭐 또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내용들로 묶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생리학, 생화학 책 보면 이렇게 얇지 않잖아요. 그 두꺼운 책의 그 내용들 중에서요,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해서 묶어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약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이제 생리학, 생화학을 또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기 합격하는데 도움이 될 정도로만 공부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올해부터 이제 좀 시험 제도가 틀려졌죠. 내년엔 더 많이 틀려지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제 양호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2016년 시험에서는 모든 과목이 가락 과목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생리학이나 생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같지는 가락 과목이 아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가락 과목입니다. 뭐 가락 과목이면 여러분들도 아시듯이요, 40% 이상을 맞으셔야 돼요. 그렇죠? 40% 이상을 맞으셔야 되는데 생리학이나 생화학 둘 다요, 20점 만점이에요. 그럼 20점 만점에 40%라면 8점 이상을 맞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조금 공부하시면 웬만큼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조금 따라오시면요, 충분히 8점 이상은 맞으세요. 그래서 작년 그 생리학 평균 같은 경우도 11점이에요. 11점 몇 프로 정도 돼요. 그러니까 평균이 11점 몇 프로라는 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11점 이상을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요, 그 이상을 맞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8점 이상은 맞아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가락 과목도 이제 전체 과목을 최소 40% 이상을 맞으셔야 되는데, 전체 우리 300점 만점이잖아요. 300점 만점에서 60% 이상을 맞아야지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180점 이상을 맞아야지 여러분들이 합격인데요. 그러니까 뭐 최소 40%라는 거지, 그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을 맞아주셔야지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충족을 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00점이 넘었어요. 230점이다. 점수가 좋아요. 그런데 생화학에서 7점을 맞았다. 그러면은 불합격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락 과목이 딱 4과목밖에 없어서 그 4과목만 신경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과목에 여러분들이 골고루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작년, 재작년 이제 그 합격률들을 보면요, 다 60%가 넘었어요. 재작년에는 65%, 작년에는 63%. 그래서 문제가 되게 쉬웠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60% 정도 합격률이다라고 하면요, 좀 문제가 쉽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간혹 이제 50%대 합격률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 전에는요, 55%, 53%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땐 조금 문제가 어려웠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시거든요, 시험 보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조금 문제가 까다롭게 나오든 뭐 조금 쉽게 나오든 그걸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엔 쉽게 나올 거야, 이번에는 까다롭게 나올 거야,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나오든 뭐 아니면은 까다롭게 나오든 다 대비가 될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잘 들어주시면은요,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문제를 푸신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영양사 합격률은요, 보통 5, 60%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생리학 같은 경우 한 11% 정도 평균점을 보인다는 거는 아주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은요, 충분히 좋은 점수를 획득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리학, 생화학을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는지를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럼 생리학, 생화학 외에
두 과목을 2달 동안에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1시간에 생략 조금 나가고 생학 조금 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계속 진도 나가는 게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먼저 7월에는요, 먼저 생략부터 나갈 겁니다. 그래서 7월에 생략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에 생화하게 나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주 만에 생략 다 끝내고요. 4주 만에 생화학 다 끝낸다.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또 7, 8월에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시간이 좀 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강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리학은 한 4시간 정도, 그 다음에 생화학은 한 3시간 정도만 보강을 잡으면 돼요. 왜 생화학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얘는 왜 3시간만 보강 잡고 얘는 생리학은 왜 4시간을 보강을 잡냐면요. 생리학이 훨씬 봐야 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봐야 될 범위가 훨씬 많기 때문에 생리학이 조금 더 공부할 내용들이 좀 많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말이라고 해서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생화학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공부하고 나오면 생리학은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요. 생화학은 중요한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정말 위주로 하면은 좋은 점수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됐든 여러분 나중에 보강 있으니까요. 나중에 보강 잡는다고 이제 뭐라 하지 마시고요. 얘는 반드시 보강을 잡을 수밖에 없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리학, 생화학 이제 이렇게 먼저 7월엔 생리학, 8월엔 생화학 이렇게 나간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리학, 생화학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될 거냐면요. 우선 거의 이론 위주의 수업이죠. 강의식 수업은 그냥 이론 위주의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론 위주의 수업을 정말 중요한 것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내용들 위주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 보다 보면은 책에 있는 내용이 조금 부족한 내용이 있겠죠. 판서하는 내용들, 그럼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 적어두시고요. 한번 들었죠? 그 다음 필요한 내용을 적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숙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중요한 내용들은요. 또 한 번씩 정리를 해드리면서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면서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일부러 정리해드리고 또 중요한 내용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그럴 겁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대답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자신 있건 없건 틀려도 좋으니까. 대답을 한번 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답을 한번 하게 되면은요,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이 상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요, 또 다시 한번 기억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날에 한 내용은 보통 그날의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들었죠? 써봤죠? 그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봤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했죠. 그러다 보면요. 완벽하게 기억은 못하더라도요. 중요한 내용의 대다수를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셔서 집에 가셔서 하실 게 뭐냐? 복습이어서 누누이 강조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수업 듣는 걸로 절대 끝나선 안 돼요. 수업만 들어가지고는요. 나중에 가서 기억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습을 하셔서 본인들 것으로 소화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것대로 반드시 소화를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누누이 복습은 강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걸 여기서 이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어제 뭘 먹었는지 어제 뭘 했는지 완벽하게 기억을 못해요. 한 일주일 지나면 거의 기억이 가물가물했죠. 지난주 내가 수요일날 뭘 먹었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업한 내용도 한 일주일 지나면 가물가물해집니다. 복습한 내용들도요. 가물가물해져요. 근데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복습할 기회를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수업 전에 조금 일찍 오세요. 지각하지 마시고요. 한 10분, 20분 전에 일찍 오셔가지고요. 그날 프린트를 나눠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과 관련된 문제 프린트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 문제 프린트 나눠드리는 이유는 책 보고 답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복습한 내용,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본인이 얼마나 기억을 하고 있는지 본인의 실력을 테스트하라고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혹시 모르고 지나친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날 한 내용은 또 그날 바로 집에 가서 복습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날 한 내용 그날 바로 복습하면요. 한두 시간 만에 복습 다 끝나요. 한두 시간만 이제 투자를 조금 하면요. 근데 나중에 가서 한 몇 달 뒤에 복습을 하잖아요. 3, 4시간 걸립니다.
왜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졌거든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졌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셔서 복습하는 게 아니라 그날 했던 내용을 그날 복습하셔서요. 본인들 걸로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이 이런 방식대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수업을 얼마나 잘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업에 열심히 하셨는지, 얼마나 잘 활용하셨는지에 따라서 가져가는 것이 달라지니까요. 끝까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생리학 수업을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생리학 수업을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뭘 하느냐? 생리학이 무슨 과목이다? 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책에 3페이지 펴보실래요? 3페이지. 자, 3페이지 아래쪽, 그 표 아래쪽에 고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3페이지 표 아래쪽이요. 자, 3페이지 표 아래쪽을 보면은요. 우리 생리학이 뭐라고 어떤 과목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파트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면은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사람, 동물, 식물 같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있습니다. 그 가장 기본 단위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세포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가 되는 거죠. 자,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사람도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도요, 수십 조의 세포로, 그래서 60에서 한 100조 정도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이런 세포들이 뭐입니다? 형태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같은 애들이 모여요. 이런 형태나 기능이 같은 애들이 모여가지고 뭘 만드느냐? 조직을 만듭니다. 조직. 자, 우리들만의 조직을 만들어요. 자, 이런 조직은 크게 우리가 4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어떤 조직들이 있느냐면요. 상피 조직, 결합 조직, 내지는 결체 조직. 자, 그 다음에 뭐 근육 조직, 그리고 신경 조직.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상피, 결합, 근육, 신경조직 이렇게 나눠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상피 조직 하면요. 가장 바깥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가장 바깥쪽, 자 여러분 우리 몸의 가장 신체 가장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피부죠. 우리가 조금 유식하게 제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표면 쉽게 말하면 피부요. 자, 그래서 가장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이에요. 그 다음에 장기 있죠. 내부 장기, 위, 소장, 대장 이런 내부 장기의 내장벽. 이런 애들이 바로 이제 상피 조직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결합 조직 내지는 결체 조직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책에 보면은 결합 조직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설명이 나와 있냐면요. 조직과 기관 사이를 채워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조직과 기관 사이의 간격을 채우고 그 표면을 둘러싸고 그 다음에 연결하는 조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합, 결체 조직은요. 연결하고 채워 넣는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둘러싸고 연결하고 그 다음에 채워 넣는 조직이 바로 결합, 결체 조직이야. 자, 그럼 그런 데는 어떤 애들이 있느냐? 콜라겐, 엘라스틴, 뼈, 연골, 그 다음에 뭐 혈액, 림프 이런 애들이 해당이 돼요. 그럼 여러분 혈액이요. 혈액도 결합 조직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혈액 같은 경우 보면은요. 혈관이라는 곳을 채워넣고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결합 조직이에요. 뼈 연결해주고 있죠. 연골 둘러싸고 있죠. 자, 이런 애들이 바로 결합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뭐가 나왔냐면요. 근육 조직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근육 조직은 우리 뒤에 가서 훨씬 이제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 여기에서는 근육 조직에서 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냐면은요. 단어 정도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거든요. 거기 보니까 수의근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불수의근 이런 말이 나와있죠. 그럼 수의근하고 불수의근은 정반대인데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수의근은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수의근. 반대로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은 불수의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수의근? 없는 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건 불수의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이제 응용을 하면 돼요. 그럼 내부 장기에 있는 근육, 위에 있는 근육,
소장에 있는 근육, 내장에 있는 근육들요. 위에 있는 근육들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라 부를까요? 불수의근. 그죠? 불수의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팔다리에 붙어있는 근육들도 있죠. 팔다리에 붙어있는 근육들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은 뭐라 부르냐면 수의근. 그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정도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우리가 이제 뒤에 가다 보면 이제 그런 애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얘가 수의근인지 불수의근인지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경조직이요. 여러분, 신경조직 뭐 뇌라든지, 그 다음에 척수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다 신경조직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 내용들도 뒤에 가서 이제 자세히 할 건데요. 이 신경조직은 다른 조직들하고 좀 남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뇌 같은 애들이요. 한 번 다치면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남다른 점이요. 바로 재생이 가장 어렵다는 거. 재생이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피부 같은데 상피 조직은요 상처 났다 그만 아물죠. 그 아문다는 거는요 상처 이렇게 찢어졌던 게 아문다는 것은 재생이 가능하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래서 재생이 가장 어려운 조직은 신경조직이다. 요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상피, 결합, 근육, 신경조직으로 나눠지더라. 그래서 얘네들은 어차피 뒤에 가면 뭐 자세히 공부를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알아두시면 되는데 근육 같은 경우 수의근하고 불수의근 구분하는 정도. 네, 재생이 가장 어렵다라고 하면 신경조직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 뒤에 가서 나중에 혈액을 공부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혈액하면 어떤 조직이 들어가느냐 그러면은 결합조직.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자, 그럼 이런 조직들이 또 모여요.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뭘 이루게 되느냐? 기관을 만듭니다. 기관을 만들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상피, 결합, 근육, 신경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만드는데 여러분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애들이 기관이에요. 입, 위, 소장, 대장, 항문 이런 애들이 기관입니다. 이런 애들이 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심장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림프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다 뭐에 해당이 되냐면 기관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기관들이요 또 모여요. 모여가지고 뭘 만드느냐? 기관계, 계를 형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얘네들 잘 보니까요. 입이라든지 위라든지 소장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다 뭐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요? 소화요. 그쵸? 맞아요. 얘네들은 소화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소화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기관들을 묶어서 우리가 소화기, 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심장이라든지 혈관, 림프애, 림프관 뭐 이런 애들이요. 자, 이런 애들은 다 뭐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느냐면은 혈액, 순환, 체액의 순환과 관련된 역할을 담당을 하죠. 자, 이렇게 순환과 관련된 역할을 담당하면은 순환기, 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폐라든지 기관, 기관지 이런 애들이요. 기관이나 기관지, 폐 이런 애들은 뭐 하는 것과 관련되냐면 다 숨 쉬는 것과 관련되어 있죠. 자, 그런 숨 쉬는 것과 관련된 애들은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호흡기계. 그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한번 보세요. 저기 4페이지에 뒤에 나오죠? 개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거기 보니까 뭐 소화기계, 순환기계, 호흡기계, 비뇨기계, 근육계, 신경계, 감각기계, 내분비계, 생식기계 이런 개들이 있고요. 이런 개들이 모여서 사람의 뭘요? 신체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생리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생리학에서는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관계에는 어떤 애들이 있는지 공부하고 각각 걔네들이 담당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공부하는 게요, 바로 생리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생리학의 기본 내용을 지금 얘기를 했지만 이게 바로 생리학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차례 보세요. 앞에 차례 보면은요, 딱 그렇게 나옵니다.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부터 나오죠?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뭐였어요? 세포. 세포들이 모여서 뭐가 됐어요? 조직. 그쵸? 자, 조직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결합 조직 중에서 누구를 따로 공부하냐면요. 혈액은 따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는 다 뭐가 나와 있어요? 개요.
그쵸? 개를, 사람의 신체를 구성하는 개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생리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20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생식기계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해요. 어차피 호르몬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나와도 이렇게 호르몬과 연관지어서 나오다 보니까 내분비계에서 그 내용을 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생식기계에서는 거의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각기 있죠. 감각기. 감각기는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매년 나오지 않고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빼고는 거의 이제 비슷비슷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1장, 12장은 묶어서 그냥 신경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량 얼마 안 되거든요. 얘네들은 11장, 12장은 묶어서 신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2, 3장은 합칠 수도 있어요. 1, 2, 3장. 1, 2, 3장은 합쳐서 세포 및 혈액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화학 같은 경우 어디에서 특별히 많이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근데 생리학은 그런 게 없이 거의 골고루 한 두세 문제씩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말이죠. 세포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씩. 자, 그래서 세포부터 하나씩 들어갑니다. 여러분 책 2페이지 세포의 구조 여기서부터요. 자, 우리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세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포에서 공부할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세포에서 우선 이제 세포의 구조에서 봐야 될 거는요. 첫 번째 뭘 하셔야 되냐면 세포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포막 같은 경우는 단독 문제로 나왔을 정도로요. 제일 좀 이렇게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하나가 세포막이고요. 그 다음에 세포 안쪽에는 소기관들의 명칭과 뭘 확실히 알아두셔야 되느냐? 기능을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세포는 소기관들의 명칭하고요. 기능, 이름하고 기능을 연결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나오는 형태가 주로 그거예요. 펄옥시점의 기능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곳은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각의 담당하는 기능, 역할을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세포 중에서 세포가 세포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누구부터 공부하느냐? 세포막부터 공부를 합니다. 세포막은요, 말 그대로 세포가 있으면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을 가지고 우리가 세포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세포막과 관련된 거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느냐? 세포막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요, 구조부터 알아두셔야 돼요. 세포막의 구조. 자, 세포막의 구조를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세포막의 구조는요, 막을 그리면은요, 이렇게 돼요.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그 다음에 층을 보면 가장 바깥에 층 있죠? 가장 안쪽 층 있죠? 그 다음에 중간층 있죠? 3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포막은요, 이중막 3층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조를 보면요. 세포막의 구조는 이중막의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층이 3개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조 알아두셔야죠. 이중막 3층 구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뭘 아셔야 되느냐? 그럼 구성물질이 누구냐? 구성 요소가 누구냐? 이걸 아셔야 돼요. 구성하고 있는 물질. 자, 구성물질은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뭐 생각하면 되냐면 3대 영양소요. 여러분 3대 영양소가 뭐 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죠. 네, 요거예요. 탄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좀 더 많은 순서대로 기억을 하자면요. 단백질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지질, 그 다음에 당질, 탄수화물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지질, 당질의 순서다. 근데 여러분 어떤 세포냐에 따라서요, 지질이 더 많은 애들도 있어요. 간혹 지질이 더 많은 애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단백질이 좀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거기서 한 가지씩 보는데요. 단백질, 지질, 당질. 그 중에서 이제 단백질부터요. 자, 단백질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세포가 있으면 이렇게 세포에요. 크게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크게
크게 이렇게 덩어리져서 들어있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바로 단백질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생리학책 보면 구조, 모자이크 모형을 보면요. 이렇게 크게 덩치를, 이렇게 덩치 있게 들어간 애들, 덩치는 이런 크다란 애들이요. 바로 단백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단백질은 세포막에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요. 다른 물질을 집어넣어주는 수용체로서의 역할을 한다든지 운반을 시켜주는 운반체로서의 역할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단백질이 또 이렇게 주성분이 이렇게 단백질이 되는 애가 있어요. 효소요, 효소. 세포막에 존재하면서 효소로서 작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애들을 내재 단백질이라고 그러거든요. 내재 단백질 이렇게 걸쳐져 있는 애들이 내재 단백질인데요. 내재 단백질 안에는 구멍이 있어요. 이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 이온 채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로서 이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포막 같은 게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있다 보니까 큰 등치 있는 애들은 통과하기 힘드니까요. 이게 좀 큰 물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세포막 통과하기 어려운 애들이 바로 이 구멍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구멍이 있어가지고요. 이온 채널로서의 역할을 담당을 해요. 구멍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이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능을 수행을 하죠. 여러 가지 물질 운반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용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효소로서 작용하기도 하고요.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이 이동할 수도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게 바로 지질이었죠. 여러분 지질 중에서도요. 여러분 지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자,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질의 대표적인 애가 인지질, 콜레스테롤, 당지질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물질은 바로 누구냐? 인지질입니다. 자, 지질 중에 제일 많은 애가 인지질이에요. 인지질. 그래서 인지질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해요. 인지질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 그 외에도요.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당지질 이런 애들도 존재해요. 자, 그래서 인지질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지만 그 외에도 콜레스테롤, 당지질 이런 애들도 존재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인지질을 좀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인지질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머리 있고 꼬리 있고 얘가 바로 인지질이에요. 그럼 인지질은요.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인산하고 지질하고요. 인산하고 지질하고 합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게 인산이에요. 이런 인산들은요. 물하고 친해요. 물하고 친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진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수기. 자,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은요. 지질이요. 여러분 물하고 기름은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잖아요. 안 친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뭐라고 하느냐? 소수기. 물하고 친하지 않은 이 부분은 우리가 소수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머리 부분은 물하고 친한 친수기, 꼬리 부분은 물하고 친하지 않은 소수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친수기하고 소수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얘네들이 층을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세포막에서 층을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층이 하나의 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건 인지질은 친수기, 소수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인지질은요. 이중층을 이루고 있더라.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이중층이요. 자,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친수기 부분은요. 여기에요. 다. 여기에 있어요. 그쵸? 그래서 세포막의 내외부를 향하고 있죠. 세포막의 내외부를 향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소수기 보시면요. 소수기는 다 어디에 모여있냐면 가운데 몰려있잖아요. 꼬리 부분은 가운데 몰려있어요. 자, 그래서 소수기는요. 세포막 중심을 향하고 있죠. 자, 그래서 친수기는 세포막의 내외부를, 머리 부분은요. 그 다음에 이제 소수기,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중간에 있어요. 세포막 중심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인지질의 이중층을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여기서 중심에는 다 인지질이에요, 인지질. 자,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얘는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예. 중간중간에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박혀 있으면서 하는 역할이 막의 유동성이요. 여러분, 막은 이게 딱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흐물흐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이냐면 콜레스테롤이요. 자, 그래서 막의 유동성을 결정하는 건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막의 유동성을 결정하는 건 콜레스테롤이야. 그 다음에 지질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질 있겠죠. 자, 이런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구성 물질 확인해 두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그렇게 나왔어요.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막의 구성 물질이 아닌 것은 이렇게요. 1번 당질, 2번 단백질, 3번 인지질, 4번 콜레스테롤, 5번 셀룰로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골라내실 수 있으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성 물질 확인해 두세요. 여러분 구성 물질은 3대 영양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건 많은 것 순서대로 기억을 하자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제일 많은 건 누구라고 했어요? 단백질, 그 다음이 지질, 그 다음이 당질의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질은 또 따로 기억할 게 있어요. 자, 지질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인지질이다.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담당한 역할과 함께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역할, 기능이요. 자, 세포막의 기능, 역할을 알아두셔야 돼요. 세포막의 기능. 자, 세포막의 기능 첫 번째, 세포의 내외부를 구분하고 있다. 세포의 내외를요, 구분하고 있는 구분막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어디부터가 세포고 어디부터가 세포가 아닌지를요, 구분할 수 있는 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의 내외부를 구분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질 이동의 통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물질 이동의 통로가 돼요. 그럼 세포막을 통해서 필요한 애는 집어넣고요. 필요 없는 애는 내보내요. 이러면서 이렇게 물질 이동의 통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 세포막입니다. 자, 세포막에서는요, 이런 물질 이동을 통해서 여러분, 필요한 애는 집어넣고 필요 없는 애는 밖으로 내보내서요, 세포 내부의 환경을 일정하게 뭐 해주느냐?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포막의 내부의 그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뭔가를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항상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포막의 물질 이동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뭘 유지할 수 있느냐?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을 통해서 필요한 애는 집어넣고 필요 없는 애는 내보내가지고요, 이렇게 내부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항상성이 유지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세포막을 투과할 적에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선 선택적으로 투과가 일어나요. 선택적으로 투과가 일어납니다. 선택적으로. 어떤 애가 필요한지 어떤 애가 필요 없는지 선택을 해요. 그래서 선택적인 투과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애가 집어넣어야 되는 애인지 아닌지 구분할 때 그런 선택적 투과를 이룰 수 있는 게 바로 누구냐면요, 인지질 때문에 가능해요. 인지질. 인지질의 이중충 때문에요, 선택적인 투과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이 그럼 이동하기 쉬운지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분자가 이렇게 작은 애가 있고요, 분자가 큰 애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애가 좀 더 쉽게 이동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작을수록 당연한 거예요. 분자가 작을수록. 자, 분자가 작을수록 통과하기가 훨씬 더 쉽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용성하고 수용성 물질이 있어요. 여러분, 지용성하고 수용성 중에 누가 통과하기 쉬울 것 같아요? 수용성? 지용성? 수용성이요? 지용성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보세요. 여길 통과해야 되잖아요. 가운데 여길 통과해야 되죠. 여러분, 이 꼴이 해당하는 건 다 무슨 성이라고 그랬어요? 지질. 그러니까 지질이니까 어떤 물질이 훨씬 더 이동하기 쉽냐면요, 지용성 물질일수록 훨씬 이동하기 쉬워요. 그래서 지용성일수록, 자, 지용성일수록 훨씬 더 이동하기가 쉽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음이온과 양이온이 있는데 어떤 이온이 훨씬 이동하기 쉽냐면 음이온일수록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나트륨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온 중에 마이너스 이온, 음이온일수록 이동하기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런 이온들 중에도요. 이렇게 이런 게 붙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2, 어떤 애는 3 이런 애들이 붙어있는 애들이 있죠. 자, 어떤 애들이 이동하기가 쉽냐면 3가보다는 2가보다는 1가 이온이 이동하기가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물질 중에서요. 가장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물질이 누구냐? 물입니다. 수분이요. 그래서 수분이 가장 쉽게 이동해요. 가장 쉽게 이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애들이 좀 더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물질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물질일수록 이동하기가 쉽다. 이렇게 파악을 좀 해두십시오. 자, 그래서 물질 이동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요.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분자가 작을수록, 그 다음에 지용성과 수용성 중에서는 지용성일수록, 음이온과 양이온 중에서는요. 음이온이. 근데 우리 몸속에 있는 물질 중에 누가 가장 손쉬우냐면 물, 그죠? 수분이 가장 이동하기가 쉽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세 번째, 인지 능력 있어요. 인지 능력. 인지 능력? 자, 여러분 인지 능력은요 뭐냐면요, 이 옆에 붙어있는 세포가요, 내 옆에 붙어있는 세포가 나하고 동일한 세포인지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또 세포막이라 보시면 돼요. 이 인지 능력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세포막 바깥쪽에 있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세포막 바깥쪽에 이렇게 가지처럼 달려있는 애가 있는데 얘가 바로 누구냐면 당질들이에요. 얘네들이 당질이에요. 그래서 당질들은 다 세포막 바깥에 있어요. 세포막 외부에 붙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뭔가를 인지할 수 있는, 뭔가를 알려준, 내가 누구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거에 바로 누구냐면 당질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인지 능력은요, 당질, 탄수화물 때문에 생기는 능력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간혹 이제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하는 경우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요?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인지 능력 때문이에요. 다른 세포를 이식을 했더니 딱 보니까 나하고 동일한 세포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땐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부 반응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인지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바로 세포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신호 전달의 체계를 갖고 있는 것도 어디냐? 세포막이야. 자, 세포막에서요, 신호 전달의 체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세포막도 이 막을 통해야지만 안쪽으로 신호가 전달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호 전달 체계도 어디에 있느냐? 세포막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포막과 관련된 것들이 좀 많았죠. 그래서 세포막 같은 경우는 단독 문제로도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세포막과 관련해서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이 뭐냐? 물질 이동에 대해서도 나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관련된 내용들을 좀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세포막과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자, 여러분 세포 안쪽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장 크게 까맣게 자리 잡고 있는 애야. 걔가 바로 누구냐? 핵입니다. 그쵸? 두 번째, 핵. 자, 여러분 핵은 막이 존재해요. 핵에도. 핵도 무슨 막이냐? 이중막 구조입니다. 이중막이에요. 아까 세포막도 무슨 막이었어요? 이중막. 그 다음에 핵도 이중막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핵에서는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 돼요. 이제 요 세포막에서 이제 공부할 게 제일 많았고요. 나머지는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세포 안쪽에 있는 애들 있죠? 세포 안쪽에도 기관이 존재해요. 자, 세포 안쪽에도 기관이 존재하는데 세포 안쪽에 있는 기관들은 작잖아요. 여러분 세포라는 게 우리가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들어있으니까 상당히 작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가지고 세포 내 소기관이라는 말을 써요. 세포 내 소기관들. 자, 이런 세포 내 소기관들은요, 명칭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명칭과 함께 얘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 기능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핵이 나오는데요. 핵은 우선 이중막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핵소체라는 곳에 있는 것과 핵소체, 핵인이라고도 해요. 핵에 까맣게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죠. 이 핵에 까맣게 보이는 이 부분이 핵소체, 핵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염색질. 근데 여러분 염색질이라는 단어보다 어떤 말을 더 많이 들어보셨냐면요. 염색체. 그쵸? 여러분 염색질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된 거 있죠. 우리가 세포 분열할 때 한 덩어리로 이렇게 보이는 애가 염색체예요. 그래서 염색질, 염색체 같이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갑니다. 핵소체, 핵인에는 뭘 갖고 있느냐? RNA를 갖고 있어요. RNA. 그 다음에 염색질, 염색체는 뭐를 갖고 있느냐? DNA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DNA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DNA가 바로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유전 정보가 함유되어 있잖아요. DNA에. 자, 그래서 여러분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전 정보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유전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요. 유전 정보를 갖고 있어요. 핵에는요. 그 다음에 여러분 RNA가 또 나오네요. RNA. 여러분 RNA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시간에 들어봤냐면 생화학 시간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생화학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RNA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서 RNA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할 건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단백질 합성을 조절한다. 그 정도만요. 그래서 단백질 합성을 조절하는 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끝났어요. 핵은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핵은 RNA,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역할도요. 유전 정보, 유전 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단백질 합성을 조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억하자면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전 정보, 유전 물질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RNA를 함유함으로써 단백질 합성을 조절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핵에서는 요 두 가지 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기능이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좀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핵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 나오느냐? 미토콘드리아 나옵니다. 미토콘드리아. 그럼 미토콘드리아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느냐? 사립체. 이렇게 말하게 돼요. 미토콘드리아 내지는 사립체. 근데 여러분 이 미토콘드리아, 사립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얘네들은 보통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보통 많이 써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사립체라는 단어가 나오게 돼요. 다른 문제집을 훑다 보면 아 그럼 사립체가 미토콘드리아구나 라는 정도 연결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여러분 이 미토콘드리아 여러분들 뭐 그 책에 보면은요. 왜 그 학교 다니실 때 그 생리학 책에 보면은 그림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던 애 있어요. 지금 우리 책에도 있네요. 지금 보니까. 자, 이렇게 핫도그처럼 핫도그에다가 여기다 뭐 이렇게 케첩 뿌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이런 애가 바로 사립체, 미토콘드리아인데요. 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애예요. 자, 우선 얘도요. 막은 이중막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막. 뭐 이중막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하는 역할은 뭐 되게 중요해요. 기능, 역할. 여러분 뭐 이제 앞으로 영양학 시간, 생화학 시간 이럴 때 많이 나오는 회로가 하나 있어요. TCA 회로. 구연산회로라고도 하죠. 자, 그 TCA 회로가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미토콘드리아에서요. 그럼 여러분 TCA 회로를 돌리는 이유가 있어요. 뭘 만들어내기 위해서냐면 에너지, 그쵸? ATP입니다. ATP,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역할, 기능은 에너지 생성. 에너지 생성, 에너지 생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 에너지 발전소가 되는 곳,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포인트가 되는 게 있어요. 자,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TCA를 열심히 돌리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ATP나 NADH가 있는데 또 이 NADH는 ATP로 바꾸기 위해서요. 전자전달계라는 걸 거쳐야 돼요. 우리가 그런 애들을 다 묶어서 뭐라 그러느냐? 세포 내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세포 내 호흡.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걸요. 세포 내 호흡이라는 말을 통해 호흡이라는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방법이 호흡 효소계를 통해서 가능해요. 자, 우리가 이 호흡 효소계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별명. 어떤 별명이 붙어 있느냐? 세포 내 호흡기관이다.
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세포 내 호흡기관이다 이런 말이 붙어 있는 애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얘 역할과 함께 별명도 하나, 별칭도 하나 기억해 두세요. 일명 얘를 가지고 세포 내 호흡기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장소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래서 에너지가 생성이 된다. 그럼 누구 찾으시면 돼요? 미토콘드리아. 근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럼 세포 내 호흡기관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렇게 잘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옵니다. 자, 네 번째 누가 나오느냐? 소포체 나와요. 소포체. 그러면 이 소포체까지 뭘 갖고 있느냐? 이중막을 갖고 있습니다. 소포체까지 이중막이에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막이 하나밖에 없어요. 단일막.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중막인 것들을 묶어두시면 나중에 나머지는 다 그냥 막이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중막인 것들 한번 묶어보세요. 그럼 1, 2, 3, 4번에 나왔던 애들이 이중막이죠. 제일 먼저 누구 있었냐면 세포막. 자, 두 번째 핵. 세 번째 미토콘드리아. 마지막 소포체. 그쵸? 여기까지가 이중막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중막인 애들 한번 봐야 소포체 한번 봐야죠. 그럼 소포체는요, 두 가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가지. 자, 소포체에는 조면 소포체와 활면 소포체가 있습니다. 조면 소포체. 그 다음에 활면 소포체 두 가지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조면하고 활면의 차이는 뭐냐면은요, 조면 거칠거칠해요. 거칠거칠합니다. 자, 이렇게 조면 소포체는요, 거칠거칠하게 밖에 뭔가가 이렇게 잔뜩 붙어 있어요. 이게 바로 조면 소포체. 활면 매끄러워요.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는 이런 게 활면 소포체. 조면과 활면 그거의 차이예요. 그럼 여러분 조면과 활면은요, 매끄러우냐 아니면 뭔가 붙어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포체의 종류가. 자, 이렇게 다닥다닥 이렇게 조면 소포체 밖에 붙어있는 애가 바로 누구냐면요, 리보솜이에요. 리보솜. 자, 그래서 리보솜이 붙어있으면 조면 소포체. 그 다음에 리보솜이 붙어있지 않으면 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리보솜이 붙어있으면 조면, 없으면 활면입니다. 자, 그거에 따라서 기능도 달라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조면 소포체는 말이죠, 리보솜이 붙어있죠. 그럼 여러분 리보솜이 하는 역할이 바로 조면 소포체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리보솜은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하는 역할이 단백질 합성입니다. 단백질 합성이요? 그럼 끝났어요. 자, 리보솜이 붙어있는 조면 소포체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활면은요, 리보솜이 없어요. 그럼 리보솜이 없으니까 단백질 합성은 못하겠죠. 단백질 합성은 못해도요, 다른 건 합성해요. 뭘 합성을 하느냐? 지질이요. 지질. 스테로이드 같은 지질이라든지 HCl, 염산을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질, HCl 이런 애들을 합성하는 건 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리보솜이 붙어 있으니까 단백질 합성, 없으면 단백질이 아니라 지질, HCl, 염산을 합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염산이요? 우리 몸에서도 염산이 합성이 되네요. HCl 있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곳이요. 그럼 도대체 HCl이 합성이 되는 위치는 어딜까? 조금 생각해보면 알죠. 여러분 특히 그럼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활면 소포체, 세포에 활면 소포체를 많이 갖고 있는 조직은 어디일까요? 어디에 있는 세포일까요? HCl이 필요한 곳을 찾으시면 되죠. 그럼 HCl이 필요한 곳이 어디일까요? 위죠. 위는 강한 뭘 띠고 있어요? 산성. 자, 강한 산성을 띠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HCl.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활면 소포체는요, 이 HCl을 만들기 위해서 위에 많이 존재하겠죠. 위세포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소포체 두 가지 나눠서 기억을 해두세요. 붙어 있으면 조면, 없으면 뭐라 그래요? 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리보솜 나오죠. 근데 여러분 리보솜 벌써 다 했는데? 여러분 리보솜은 하는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단백질 합성. 끝. 예, 딱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단백질 합성이 장소가 되는 거 리보솜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누구 나오느냐면 골지체 나오네요. 골지체. 그러면 이 골지체라는 곳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냐면요. 골지체는 고분자 물질, 당단백질 같은 고분자 물질을요, 합성을 해요. 합성해서 저장을 했다가요, 필요할 때 내보내는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고분자 물질을 합성을 했다가 필요 없을 땐 저장을 해놔요. 쌓아놨다가요, 필요할 때 내보내는 기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명 뭐라고 하느냐, 저장고. 창고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요. 우리 왜 창고에 필요 없는 거 쌓아놓잖아요. 필요 없는 거 쌓아놨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죠. 그게 바로 뭐냐? 골지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장고 내지는 분비기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보내는 거 분비라고 하거든요. 자, 일명 그 저장고, 분비하는 기관이 바로 골지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리소좀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리소좀은요, 다른 말로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리소좀은 다른 말로 용해소체 라는 말을 씁니다. 리소좀, 용해소체 같은 말이에요. 자, 리소좀 내지는 용해소체라고도 하는데 얘가 하는 역할이 그럼 뭐냐면요. 리소좀, 용해소체가 하는 역할은요, 갖고 있는 물질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약 50여 종의 가수분해 요소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는데 가수분해 요소를 갖고 있어요. 말 그대로 분해 요소요. 분해를 시킬 수 있는 효소를 갖고 있어요. 필요 없는 물질을 분해해서 제거하는 역할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얘를 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세포 내 소화기관 이라는 말을 써요. 나와 있죠, 책에. 세포 내 소화기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소화기관. 분해시켜서 없애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 내 소화기관, 또 왜 우리가 보면은 더 이상 필요 없는 낡은 세포 내 소기관들이라든지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필요 없는 물질들이 막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계속 세포가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청소를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해해서 없애는 역할을 담당하는 거, 소화기관, 리소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특히 어떤 세포에 리소좀이 많을까요? 어떤 세포에 이렇게 리소좀이 많이 필요할까요? 이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세포요. 그 이물질 특히 많이 갖고 있는 세포가 누구냐? 백혈구요. 백혈구, 거대 식세포 이런 애들이요. 백혈구나 거대 식세포에 많습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여러분 백혈구가 뭐 하는 거냐면요, 균 잡아먹는 애예요.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구 우리 몸에 들어온 이물질 같은 애들을 제거해주는 애가 백혈구 세포예요. 그럼 여러분 이 백혈구 세포는 열심히 이물질, 세균 이런 애들을 잡아먹었으니까 세포 안쪽에 이물질들이 많겠죠. 그런 애들을 분해하기 위해서 리소좀이 많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리소좀, 용해소체가 하는 역할은 말 그대로 분해시켜서 없애버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일명 그거를 없애버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소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소화시킨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리소좀이 하는 역할 기억해 두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누가 나오느냐? 퍼록시점이요. 자, 퍼옥시점 내지는 과산화소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퍼옥시점 내지는 과산화소체. 자, 여러분 퍼옥시점, 과산화소체는요 하는 역할이 뭐냐면 카탈라제라는 효소를 갖고 있어요. 카탈라제. 자, 이 카탈라제라는 효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카탈라제라는 효소는요, 과산화물을, 과산화수소를 분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효소예요. 그래서 하는 역할이 과산화물 제거입니다. 과산화물 제거. 과산화물 제거, 과산화수소를 제거하는 역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산화수소를요, 우리 몸에 해가 될 수 있는 과산화수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퍼록시점, 과산화소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얘는 같은
같은 말만 알면 역할을 알 수가 있어요. 포옥시중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과산화소체. 누굴 분해해요? 과산화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말 알면 뭐 기능 기억해두는 거 금방이죠. 자, 그 다음에 9번. 아홉 번째는요, 중심소체. 여러분, 중심소체는 하나만 기억해두세요. 세포 분열할 때만 보인다. 그 정도만요. 세포가 분열할 때만 볼 수 있는 게 중심소체. 네, 마지막 10번째 운동기관 나와있죠. 자, 운동기관 하면은 선모, 편모 이런 애들이 운동기관이에요. 자, 선모, 편모 이런 애들이 운동기관인데 이 운동기관이 선모, 편모는요 원래부터 있던 애가 아니라요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변형이 돼서 만들어졌냐면 세포막의 일부가요. 그래서 세포막의 일부가 변형되어서 만들어진 게 선모, 편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일부가 변형되어서 만들어진 게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포의 구조와 관련된 걸 봤어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과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세포 내 소기관이 담당하는 역할, 기능을 한번 봤죠. 그래서 세포막과 관련된 것은 조금 자세하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소기관에서는 명칭, 이름하고요. 기능을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중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관은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럼 에너지를 생성한다 그러면 어디였어요? 미토콘드리아. 그쵸?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토콘드리아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 에너지를 만들었어요? 호흡이요. 예, 호흡이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세포 내 호흡기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있어요. 단백질 합성이 장소가 된다. 여러분 단백질 합성이 장소가 되는 곳 어디였어요? 리보솜. 그죠? 리보솜입니다. 리보솜. 그 다음에 여러분 얘도 있었는데 우리가 보니까는요.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있었냐면 우리 필요 없는 물질을요. 소화, 분해시켜주는 곳이 있었어요. 자, 우리한테 필요 없는 이물질 같은 애들을 소화, 분해시켜주는 세포 내 소화기관 이렇게 불리는 애가 있었죠. 걔가 바로 누구였냐면 리소좀 내지는 용해소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었어요. 예전에 퍼록시점의 기능은 이게 시험 문제였거든요. 여러분 퍼록시점의 기능이 뭐냐? 여러분 퍼록시점의 기능 하면은요 다른 말 기억하면 돼요. 그쵸? 퍼록시점의 기능, 여러분 퍼록시점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과산화소체. 그럼 하는 역할이 뭐예요? 과산화물 분해. 그래서 과산화수소, 과산화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담당하는 역할과 명칭을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세포의 구조와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